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네, 오늘은 신간 조언 불평등의 제2부인데요. 의문점들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조언 불평등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언 불평등을 쓴 이 최병천 씨의 핵심 주장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수출 증감, 특히 차이나 찬스 혹은 차이나 쇼크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불평등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연도별로 보면은 1994년까지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개선되어 오고 있었는데 94년부터 악화됐다. 언제까지? 2008년까지. 그리고 2015년까지는 뭔가 좀 정체 양상을 보였는데 그 후에 개선됐다 하는 겁니다. 왜 94년이냐? 90년대 초부터 세계화가 급진전하고 또 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증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악화됐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94년이 분기점이었어요. 또 2008년이 분기점인데 왜 그러냐? 이때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쳐서 세계 전체의 교역이 줄었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개선이 되는데 이거는 중국의 신창타이라고 하는 정책. 이것은 내수를 중시하고 그전까지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를 중국 내에서 자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최병천 씨는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한국 제조업이 일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등은 완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주장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최병천 씨가 지적한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에서의 변곡점 94년, 2008년, 2015년 이것이 과연 불평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실제 통계와 부합하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진위계수를 나타낸 겁니다. 진위계수라는 게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고 0과 1 사이인데 낮을수록 평등한 것이고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1990년부터 우리나라 진위계수가 좀 내려가다가 94년부터 약간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95년, 96년, 97년까지는 이 90년대 전체의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거는. 그런데 진위계수가 확 올라가는 건 언제냐? 이 98년도부터예요. 98년, 99년. 그 다음에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2010년까지. 1998년부터 2010년까지가 진위계수가 계속 점프했고 그 후에도 상승 추세를 보였던 시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표 자체는 최병천 씨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한 1994년 또 2008년 이거하고 안 맞아요. 자, 1998년에 진위계수가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소득 불평등이 왜 이렇게 악화됐을까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인가요?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고 그 이듬해 1998년에 IMF의 요구에 따라서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했는데 바로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서 이렇게 진위계수가 점프한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1998년에 IMF의 주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초긴축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한 고금리 때문에 멀쩡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기 때문이에요. 1998년도에 갑자기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니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소득의 맨 밑바닥에 해당되는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 전에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 소득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임시 일자리에서 소득을 겨우 얻는 식으로 해서 소득이 대폭 줄어들겠죠. 진위계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수많은 기업의 부도,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실직, 실업, 그 사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 회복이 됐지만 진위계수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최병천 씨가 지적한 대중 수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수출의 급증,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아주 호성적을 보이고, 그래서 수출 대기업 종사자나 그 1차, 2차, 3차 벤더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겁니다. 자, 이렇게 98년부터 2010년경까지 이 진위계수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에는 최병천 씨가 지적한 세계 시장으로부터의 규정력, 특히 대중 수출의 화랑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최병천 씨가 변곡점으로 얘기한 1994년, 이것은 변곡점이 될 수가 없어요. 역시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악화된 것은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 그때부터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계수상으로는 2010년경부터 좀 개선이 되는데 다시 2016년이 되면 악화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최병천 씨가 의거한 자료는 임금 진위계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임금 진위계수 자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연구자가 계산한 것인데, 최병천 씨는 말하자면 여러 데이터 중에서 자기 입맛에만 맞는 데이터를 골라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언제부터 악화됐고 언제부터 또 정체되다가 언제부터는 다시 개선됐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 중에서 임의로 자기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골라서 쓰는 것은 올바른 연구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최병천 씨는 정당의 정책가이지 무슨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가라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변모에 관한 어떤 주장을 하려면 여러 데이터들을 골고루 체크를 한 다음에 주장을 해야 되겠죠. 또 수출액과 중국 비중의 추이도 이 최병천 씨가 말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의 변화, 또 그중 대중국 수출의 비중의 추이, 이것을 보인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출액을 보면은 2008년 이후 2021년까지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거, 추세선으로 보면은 수출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들쭉날쭉이 있어요. 2009년에 줄었고 또 2016년경에 줄었어요. 그리고 2020년경에 또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든 것은 그 전에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쳐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체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리바운딩을 했어요. 급증했습니다. 2010년, 2011년 증가했고요. 또 2012년, 2013, 14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랬다가 2015년, 16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늘어났고요. 즉 우리나라 수출은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지만 2008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겁니다. 또 최병천 씨가 중시하는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어떠냐? 2008년에는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 2009년, 2010년에서 25% 정도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대 말에는 한 27%이 정도 선까지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2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최병천 씨는 2015년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줄었고 한국 제조업에 일대의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중국 수출 비중은 거의 안정적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는
이 25%라는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장래에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작년까지 대중국 수출의 추이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서는 어느 품목은 수출이 늘어나고 어느 품목은 수출이 줄어서 어떤 산업은 위기에 빠지고 또 다른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이런 내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적인 추이는 적어도 2021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최병철 씨가 너무 과감하면서 강력한 주장을 한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감, 특히 차이나 찬스 혹은 차이나 쇼크가 우리나라의 성장, 불평등을 결정한다. 너무 과도한 거예요. 중국 없으면 죽습니까? 중국에 의존해서 중국의 등에 올라타서 재미를 봤어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바로 꼬꾸라지나요? 그건 아니죠.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원래 경제의 생리입니다. 차이나 찬스, 차이나 쇼크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단순한 주장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병천 씨의 책은 엉터리 책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최병천 씨는 야당의 정책통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글로벌 자본주의의 규정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연도를 딱 특정해서 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악화됐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체되었다가 2015년부터는 불평등이 개선됐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국 수출의 동향하고 딱 맞물린다. 이렇게 단순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천 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 있었는데 바로 빈곤 문제는 노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적 자체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초고령 사회가 됨과 더불어 향후 불평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가 속속 고령 인구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자, 1955년생이면 2020년에 65세가 됐어요. 고령 인구에 처음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1955년 이후의 출생자들이 해마다 속속 고령 인구에 편입됩니다. 1960년생이 2025년에 고령 인구로 편입되고요. 1965년생은 2030년에 고령 인구에 편입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 전망이 이렇습니다. 2020년에 베이비 부모가 처음으로 고령 인구에 편입됐을 때 16.1%였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6.1%였다는 겁니다. 2025년이 되면 20%를 넘어서게 되고요.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2035년에는 이 고령 인구가 30%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국민들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인데 이 사람들은 대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연금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전 인구를 20%씩 나누면 최하 20%가 1분이고 그 다음이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5분위는 물론 소득을 제일 잘 받는 최상층의 20%죠. 이 고령인구 2035년이 되면 30%도 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구성할까요? 고령인구의 일부는 소득 최상층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비취업자로서 1분위 혹은 2분위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럼 1분위, 2분위에 노인들이 쫙 들어차 있어요.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악화됩니다. 지표상 소득 불평등은
향후 개선될 수가 없어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화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더 크게 다루겠죠.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의 야당, 우리나라의 좌익 민주당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악화됐다 이러면서 또 호들갑을 떨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거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든가 또 이런 얘기들을 들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향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악화되는 데서 가장 큰 요인은 인구의 고령화예요. 노인들 인구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이 노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어차피 대부분 취업 못합니다. 또는 취업을 하더라도 아주 불안정한 임시 일자리 여기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거 가지고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빈곤 문제는 노인 문제라고 하는 이 최병천 씨의 통찰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향후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들은 아무래도 생활비가 젊은 층보다는 적게 듭니다. 젊은 층은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노인들은 자녀 양육이나 교육 또는 사회활동 이런 면에서 생활비가 안 들거나 또는 적게 들 겁니다. 따라서 지표상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한국 경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이 불평등이 악화된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는 이 최병천 씨 개인의 이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구상한 이래 집필에 모두 5년이 걸렸다 합니다. 2017년에 이 책을 구상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 책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문재인 집권 때에 이미 이 책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문재인은 집권 후에 곧바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침묵했어요. 물론 이 책에 보면은 자신이 내부에서 이 소주성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안 먹혔다, 안 받아들여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족한 건가요? 이 최병천 씨는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맡았고요. 나아가서 2020년 초에는 박원순의 정책보좌관이 돼서 박원순 대선 캠페인 팀에서 정책 담당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자살한 후에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까지 했어요. 민주연구원은 당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당의 정책을 관할하는 곳이 이 민주연구원이에요. 그 부원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때 그 정책을 앞장서서 선전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현직에 있었어요. 주요한 현직에 있으면서 아무런 공개적인 비판을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이 최병천 씨는 침묵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가는 어떤 존재의 의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있어요. 자기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진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라도 커밍아웃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저는 이것은 결코 어떤 담론가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론할 사항은 이 최병천 씨의 시장 담론이 현재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주의의 규정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장 담론을
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인데요. 2010년대 초에 당시 민주당의 정책가로 활동했던 김대호 씨가 있습니다. 김대호 씨는 2020년 총선에 당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나왔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 의해서 제명당하고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한 분입니다. 2010년대 초에는 민주당 쪽의 정책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 최병천 씨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같은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의 좋은 성과가 불평등을 낳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미 2010년대 초에 내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김대호 씨가 그 후에 우파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우파의 담론가로서 또 정책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올해 민주당이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후에 새로 개편됐습니다. 누구의 당이 됐죠? 이재명의 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당에서는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최광욱, 이수진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저질이고 또 무대책이에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전혀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 민주당이 이 한국 경제에 관한 시장 담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2024년에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 모를까요?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당 정강 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최병천 씨의 이 시장 담론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 정치는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한 번 패배를 하고 나면 또 그것도 3패를 하고 나면 민주당의 당 노선에도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고요. 그때 이러한 시장 담론이 민주당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최병천 씨의 주장의 문제점 등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최병천 씨가 제기한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에 관한 시장 담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앞으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